저기 58페이지부터 해봅시다. 그 경제론에서 보통 문제가 한 6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만, 거기 아마 구성은 이렇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수요 공급의 의미, 수급의 의미요. 요놈에서 보통 나온 것은 맨 처음에는 유량과 저량. 우리 유량이란 말하고 저량이란 말, 요거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최근에도 역시 여러 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효수요. 요놈에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가장 많이 나왔던 게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 같으면 공급 양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요거요. 아마 요 셋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요거죠. 가장 많이 나왔던 게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가장 많은 파트가 아마 요게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균형에 대한 얘기요. 균형은 보통 문제가 두 문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면 이쪽으로 아마 여기서 하나는 두 개 나오지 않을까. 하나 나오는데 보통 두 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면 이쪽으로 두 문제 가기가 쉽겠죠. 균형에서는 맨 처음에는 의미. 이게 균형이 무슨 말인가. 주로 이제 함수로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에 대한 얘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에 대한 얘기요. 그래서 보통 두 문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탄력성. 여기 탄력성 문제도 보통 두 문제입니다. 여기도 탄력성이 무슨 말인가 종류 같은 나오는 것처럼 의미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좋아하는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 한 문제로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기 변동.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를 전부 다 가야만 오늘 다 끝납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 유량과 저량. 이게 수요란 말은 일정 기간 동안 수요자가 사고 싶은 마음. 거기까지가 수요 맞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이란 말은 우리 유량이란 말. 그래서 유량하고 저량 이 두 가지는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하고 저량. 그래서 이 두 개를 종류적으로 물어보는데, 유량 저량에서 맨 처음에는 유량이란 말은 일정 기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반드시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연봉 얘기 나오면 유량 맞죠? 1년 동안 받는 게 연봉 아닌가? 1년에 매일매일 받으면 참 좋을 건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량이란 말은 일정 시점, 오늘 현재. 그래서 오늘 현재 만일에 예를 들어서 8월 며칠 현재 광주시 인구가 몇 명이다. 그러면 저량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량이란 말은 일정 기간 동안 생산 개념, 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소비 개념 또는 아니면 변동 개념이요. 뭐가 변화된다는 얘기 나오면 전부 다 유량이죠. 그 다음에 또는 활동 개념. 뭔지 모르겠죠. 뭐가 일정 기간 동안 뭐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변화되고 움직이는 것들 전부 다 유량이요. 이렇게. 그래 보자면 두 번째 저량이라면 그러면 재고량이죠. 그게 재고량 아니면 또는 축적분. 현재 쌓여지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축적분이요. 이런 거 전부 다 저량 얘기로 봐야 되겠죠. 또는 아니면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3만 채다. 현재. 그러면 저량 되겠죠. 근데 우리 쪽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아니라 세 번째 요거요. 우리 쪽에서 수지 얘기, 또는 소득 얘기, 또는 아니면 수입 얘기, 또는 아니면 경비 얘기. 이거 전부 다 유량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매출액도 역시 유량이겠죠. 거래량, 생산량, 공급량, 수요량. 전부 다 유량 얘기. 또는 저량의 정감분도죠. 또는 같은 면에서 임대료. 임대료도 역시 일종의 수입 아닌가? 수지 아닌가? 또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얘 같으면 지대. 땅을 빌려 쓴 걸 전부 다 우리 지대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주로 많이 나왔던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전 현금 수지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세전 수지. 유량 맞죠? 세후 수지. 유량 맞죠? 조소득. 유효 조소득. 가능 조소득.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 맞잖아요. 맞죠? 영업 경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러다 보자면 오른쪽에 이제 세 번째 같으면 여기는 무슨 가격.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감정 평가액, 시장 가격, 평가액. 또는 매매가 전부 다 저량이죠. 가격이나 또는 건물 같은 우리가 매매가요. 또는 아니면 평가액 이거 전부 다 이쪽 성합니다. 평가액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현재 100억입니다. 오늘 현재 전부 다 저량 얘기겠죠. 이런 것들 주로 이렇게 많이 보라고. 그 다음에 요놈에서 좀 이제 혼동스러운 게 그 다음에는 우리 존재량이라는 게 있죠. 존재량이란 말은 저량 공급이 현재 나와 있는 양. 존재량은 저량 공급. 현재 예를 들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양이 주택이 예를 들어서 100만 채다. 그럼 존재량은 오늘 현재 나와 있는 거니까. 존재량은 여기는 저량 공급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유량. 우리 보유량이라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건 저량 수요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 두 개 차이가 뭘까요? 공가죠. 현재 주택이 100만 채가 나와 있는데 만약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는 것은 90만 채를 기거하고 있대요. 보유하고 있대요. 그리고 10만 채는 비어있는 집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차이가 공가. 이 두 개는 일치가 될까 안 될까? 일치 안 됩니다.
언제든지 존재는 대부분 더 크겠죠. 빈집이 하나도 없을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주로 나왔던 문제는 요겁니다. 요놈을 주로 이제 많이 우리 해석하자 그런 얘기. 그렇다면은 요걸 놔두고 거기 1번 보시면은 다음 중에서 저량하고 유량에 대한 순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제 한번 보자고요. 1번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순자산가치, 현재 자산가치. 예를 들어 새마을구 자산이 뭐 140조다. 이게 자산가치. 또는 예를 들어 보유액이죠. 저량이고. 그 다음에 건물 임대료. 그죠? 유량 맞죠? 수입 얘기, 소득 얘기, 월급 얘기, 소득 얘기 전부 다 유량 얘기요. 그 다음에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 이게 바로 존재량이죠. 존재량. 그게 저량 공급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공급되는 주택의 양, 공급량,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매출액, 판매액, 수입액 전부가 다 유량이겠죠.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보시면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는 주택의 양, 이게 보유량이죠. 가지고 있는 양. 그러면 저량 수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래량, 판매량, 매출액 전부 다 유량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통화량, 저량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소득, 소득도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건 수입이 아닌가? 이것도 유량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신규주택 공급량은 유량이죠. 도시 인구 규모, 그러면 저량. 근데 만일에 인구 규모의 변동분, 증감분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유량 되겠죠. 증감이라든가 변동 얘기 나오면 전부 다 유량.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조금 거기는 약간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맨 첫 번째 거기다 보면 2016년 그 다음 1월 1일 현재 주택에 예를 들어서 100만 채가 시장에 나와 있대요. 그게 존재량이죠. 처음에는 존재량. 시장에 현재 나와 있는 양. 이게 바로 존재량을 또 다른 말로 저량 공급이죠. 그러고 보니까 100만 채. 현재 이제 100만 호가 지금 나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두 번째 2016년 1월에 현재 사람들이 보유량, 가지고 있는 양. 그런 존재량이 그런 이제 보유량이요. 보유량은 그러면 이제는 저량 수요가 되죠. 저량 수요. 그러면서 보니까 80만 채. 그러면 여기 20만 채가 바로 뭘까요? 공가겠죠. 현재 비어있는 집. 20만 채가 공가량이요. 이걸 나타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엔 2017년 그 다음에 1월 1일 현재 주택의 이제 존재량. 시장이 이제 얼마가 나와 있냐면 이제는 110만 채. 그러면 저량 또 공급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110만 채. 그러면은 요 두 개 100만 채에서 110만 채 1년 동안 10만 채가 늘어난 거죠. 이거는 유량 공급이겠죠. 이거는요. 이번에 늘어난 거기 때문에 요 두 개 요거하고 요게 차이는요. 유량 공급. 1년 동안 변동된 양 아닌가? 처음에는 2016년 1월 1일 현재 100만 채가 있었는데 2017년 1월 1일 현재 110만 채 됐으니까 1년 동안 100만 채가 플러스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저량 공급이죠. 이거는 유량 공급이겠죠. 이건 유량 공급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번은 2016년 1월 1일 현재 사람들이 보유량, 가지고 있는 양. 여기는 이번은 저량 수요가 되겠죠. 여기는 보니까 이제 110만 채, 100만 채요? 여기 100만 호. 그럼 또 역시 10만 채는 공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80만 채. 2016년 1월 1일 하면 수요가 지금 80만 채였는데 100만 채 됐으니까 요 20만 채 또 먹을까요? 요건 또 유량 수요가 되겠죠. 여기는 지금 보니까 10만 채고 여기는 이제 유량 수요요. 여기는 지금 20만 채가 변동된 거죠. 요렇게. 이거 지금 묻는 문제네요. 자, 보자면은 맨 처음에 2016년 1월 1일 현재 주택의 저량 공급량, 즉 존재량은 100만 채. 1번 맞죠? 지금 요거네요. 요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6년 1월 현재 저량 수요 80만 채. 저량 수요. 요거죠? 이제 그대로 지금 써가 내려가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2011년 1월 현재 주택 현재 저량 수요 100만 채. 그럼 110만 채 요거 현재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자면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 같으면 17년 1월 현재 저량 수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보유량, 이거 100만 채. 이게 바로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11년 동안 주택의 유량 공급과 유량 수요 모두 20만 채다. 보면은 유량 공급은 얼마입니까? 10만 채죠. 근데 유량 수는 20만 채. 여기에 틀렸네요.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양, 그 변화된 양이니까 100만 채에서 110만 채 됐으니까 유량 공급량이 10만 채가 는 거지 20만 채 아니죠. 단순한 덧셈 문제네요. 대신에 유량 수요는요. 80만 채에서 지금 100만 채 됐으니까 20만 채가 변동된 거 맞죠? 여기는 유량 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016년 1월 1일 현재 공가가 20만 채고 그 다음에 1월 1일 현재 27년은 10만 채 공가량. 여기가 지금 100만에서 80만이니까 20만 채 비어있는 거 맞죠? 여기는 110만 채가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100만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10만 채가 공가량. 요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요것만. 제일 까다로운 게 아마 요걸 겁니다.
첫 번째 물어볼 때는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유량과 절량은 조금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4번 나왔었습니다. 현재까지. 그것도 최근에만 좀 정리하시자고요. 자, 오른쪽에 3번. 수요공유다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거기는 이제 유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요. 유효수요 나오면은 좀 우리가 해석할 게 딱 2가지밖에 없는데 유효수요란 말은 정확한 말로 하자면은 수요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수요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주어진 시장 가격에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수요고 또 그렇게 행동의 옮김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요. 그러면 처음에는 지금 수요로서를 갖다는 얘기는 실제 행동에 옮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가 구매력이죠. 구매력. 돈 하면 약간 좀 싼티나지 않아요? 사실 정확한 말이 돈 아닌가? 돈이라면 정확한 말인데 돈 하면 약간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구매력. 그 다음 두 번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매력이 동반된 수요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음에서 나온 다음에는 차입자금, 부채, 저당자본, 융자자본, 타인자본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그것만. 그러니까 요 녀석이 어쩌니까 내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현금, 자기 돈만 맡는 것이 아니라 타인자본도 된다. 이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현금 보유가 아니라 현금 보유 가능성이죠. 내 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도 빌릴 수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걸 올릴 수 있고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죠? 이걸 올리기 위해서 돈을 풀면 되겠죠. 그러면 대출 잘해주면 되겠죠. LTV, DTI를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돈을 뺐으면 되겠죠. 근데 돈을 안 내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LTV, DTI를 떨어뜨리면 되겠죠. 그게 요놈을 조정하잖아요, 지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요놈을 이제 끌어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다주택자는 어쩌지 하겠다. 세금을 어쩌지 하겠다. 욕망을 꺾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집 갖지 마세요. 그런 얘기. 광주분이 전국에서 제일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2,000 몇 채를. 2,600 몇 채를. 대단한 분이 돼요. 2,600 몇 채인가요? 여기 광주 서구분. 누군가 모르는데 아무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제나 한번 그렇게 돼볼까? 나는 그까지는 안 바르겠다. 200채만. 그것도 안 바르겠다. 20채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에서 나온다면 구매력이 무슨 말인가 이거 잘 해석합시다. 그래서 가장 쉽게 나오면은 자기 자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자본 포함합니다. 부채 자본, 저당 자본, 융자 자본 포함한다. 좀 더 정확하면은 현금 보유 가능성이지 현금을 쥐고 있어라. 그 말 아니란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가처분 소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자본도 포함합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시장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영향을 미치는 수요니까 이거는 무슨 수요? 실질적 수요. 그래서 실질적 수요지 실수요가 아니란 얘기. 그래서 실질적 수요는 여기는 당연히 실수요는 당연히 포함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수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투기적 수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는 타인자본 포함합니다. 이쪽은 요 두 개 전부 다 포함합니다. 여기까지. 맞는 얘기죠? 자, 그래 보시면은 맨 첫 번째 1번은 유효수는 실수요를 의미하다. 틀렸습니다. 실질적 수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수요, 투기수 그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포함된다. 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효수요란 가처분 소득을 가진 수요를 의미하므로 저당 대출을 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처분 소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자본, 부채 자본, 저당 자본, 융자 자본도 포함됩니다.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적으로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된 사전적 개념으로 사후적 개념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란 말은 가격이 그 정도면 한번 해볼까 맘만 먹었던 거지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요는 아니란 얘기예요. 계획하고 의도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생각만 했던 거지 실제로 구입한 양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하고 실제 수요랑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틀려지죠.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반적으로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존재량하고 보유량은 반드시 일치할까 일치하지 않을까? 공가가 있을 수가 있죠. 일치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존재량은 시장에 나와 있는 양, 주택 저량 공급. 그 다음 보유량은 보유, 가지고 있는 거니까 주택 저량 수요가 되겠죠. 그래서 존재량과 보유량은 대부분 뭐가 공가가 있기 때문에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틀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택의 하향여고. 하향여고란 말은
그죠? 점유 주체만 바뀌는 거죠. 양적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살던 집을 가난한 사람이 이어받으면 하향여과 받는 거죠. 그래서 되게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그죠? 저량이 되고 공급량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유량 공급은 아니죠. 그래서 양적 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양적은 똑같은데 소유자만 달라지기 때문에 답은 5번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5번. 그 다음에 보니까 수요법칙, 공급법칙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수요법칙은 가격이 어찌어찌 하니까 양이 어찌어찌 하더라. 그죠? 수요법칙은 최대가격, 최저가격. 가격은 수요는 최고가격. 수요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한도 가격. 양은 최대량. 공급가격은 최저가격.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나는 거기까지는 내볼 생각이 있다. 더 이상 가면 나 포기하겠다. 최고가격. 공급은 더럽게 받아도 나 그만큼 받아야겠다. 최저가격.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요는 뭡니까? 우하향 마이너스 기울기. 공급은 우상향 플러스 기울기. 너무 잘하시는 얘기니까. 자, 5번 갑니다. 거기 다음 부동산 수요곡선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요곡선은 부동산에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구입하고는 최대 수량, 구입하고자 하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가를 연결하다. 그러니까 수요 가격은 최대 가격이고 양은 최대량이고 수요 곡선이란 말은 가격과 양의 조합점을 쭉 연결한 우하향은 마이너스 기울기, 반비례, 역관계 뭐 이런 것들. 가격과 양은 반비례 관계 맞죠? 역관계. 값이 올라가면 적게, 많으면 많이. 뻔한 얘기니까요. 1번은 되신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수요 곡선의 우하향은 음의 기울기를 간다고 할 때는 다른 조건 일정하다면 가격과 수요는 서로 반비례다 또는 역관계다. 맞는 얘기. 이런 것도 굳이 애우실 필요 없잖아요. 나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나 같으면 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만 따지면 되겠죠. 뻔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수요곡선상 점유로 나타나며 이런 것은 대체효과, 소득효과, 이제 그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대체효과, 소득효과 두 개를 합쳐서 가격효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대체효과하고 소득효과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체효과 더하기, 그 다음에 소득효과. 요 두 개를 더하면 뭐라고 하냐면 가격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우리 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개를 구별하자면 뭐만 구별하면 될까요? 특정 물건 재화값이 변했을 때 양이 분명히 변할 거 아닙니까? 양이 변하는데 다른 것으로 바꾸면 대체. 그 물건 소비를 늘리고 줄이면 그때는 소득효과입니다. 차이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란 물건이 있고 자 B란 물건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게 만일에 어떤 물건 값이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이 소비량이 어쩌니까 분명히 달라질 거 아닙니까? 달라지는데 요걸 요런 것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대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물건을 바꾸는 것이 대체 아닌가요? 그러면 만일에 요거를 단독이라고 합시다. 이걸 아파트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단독값에서 가격이 자 올랐습니다. 자, 처음에는 둘 다 5억이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요게 갑자기 6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단독의 수요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값이 올라갔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단독도 5억이고 아파트 5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 첫 번째요. 단독 가격이었죠. 예를 들어서 상승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에서 6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어쩌니까 수요량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줄어들겠죠. 수요 법칙상.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단독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요. 이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요 녀석은 지금 변화가 없는데 여기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단독 가격,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느낌을 받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단독 가격도 지금 5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5억이니까 둘 다 5분의 5니까 100%죠. 즉 단독 가격에 대한 아파트 가격 비율은 5분의 5니까 100%. 그런데 만약에 요게 지금 단독값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요놈이 6억대 했죠. 단독 6억대고는 5억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 녀석은 어쩌니까 아파트 값이 지금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요 녀석이 올라가니까 요 가격은 어쩌니까 이번엔 요거 안 올랐습니다. 근데 상대적 비가 이번엔 5분의 5가 아니라 6분의 5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6분의 5 되면 얼마 나오죠? 6, 8, 48, 6, 38, 그러면 83% 정도. 그럼 한 0.83 정도 되는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단독이라는 아파트 값이 전보다 100% 했었는데 이번엔 요놈이 올라감에 따라서, 즉 단독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죠? 단독이 즉 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은 지금 떨어지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절대적 값은 변화가 없는데 상대적 가격비가 변한 건 맞죠.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0.83이라는 말은 지금 83% 됐으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은 17%가 떨어진 느낌을 받지 않는가? 싸진 느낌. 그러면 이제 수요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체효과, 소득효과 두 개의 차이점은 특정 물건 값이 변했을 때 분명히 소비량이 달라질 거다. 달라지는데 그 물건 자체가 소비가 늘어주는 것은 소득효과. 즉
A값이 요 값이 변함에 따라서 A라는 소비를 늘리고 줄이고 하면 그때는 소득효과. 그런데 다른 걸로 바꾸면은 그때는 대체. 대체란 말 뜻이 뭡니까? 바꾼다는 얘기니까. 키워드를 뭘 찾으면 돼요? 나온 다음에는 대체 효과는 다른 걸로 바꾼다. 다른 재화로만 나와야 될 거고, 소득 효과는 그 물건 소비를 늘리고 주는 건 전부 다 소득 효과. 말 뜻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값 A 값이 떨어짐에 따라서 B의 소비량이 달라지는데 요 값이 상대값이 떨어지는 거지 절대값이 떨어진다. 그럼 또 틀리겠죠. 우리 기본서도 그 말씀 드렸으니까. 여기 같으면은 처음에는 단독에 대한 아파트값은 1이니까, 그죠? 1대1이니까 100%잖아요. 그런데 요놈은 가만히 있었는데 단독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럼 6분의 5가 됐으니까 6분의 5 되니까 0.83 나오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단독이 돼서 아파트값이 이번엔 절대값은 5 가만히 있는데 상대값비가 지금 17% 떨어진 느낌이죠. 그럼 가격이 싸졌으니까, 싸진 느낌이니까 더 많이 살까 적게 살까요? 많이 사겠죠. 그게 지금 네 번째. 자, 봅시다. 즉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값이 상대적으로 뭡니까? 다른 지역 가격이 절대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하는 거죠. 즉 그러니까 단독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아파트 값은 그 값이 4억 5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파트 5억은 가만히 있는데 단독이 더 비싸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느낌이 되는 거 아닌가? 상대값이 떨어진 게 절대값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어려운 지문이.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만들면은 대치제 나오면은 그저 다른 걸로 바꾼다. 소득효과 나오면은 같은 물건 소비를 늘린다 줄인다 이렇게. 그런데 자기 물건 소비량을 늘리고 주는 것은 소득효과. 그런데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은 대체효과. 이렇게 그것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가격이 변하는 걸 느낌을 왔는데 절대값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가격이 변하는 거지 절대값은 안 변하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처음에는 둘 다 5억 대 5억이었죠. 그런데 단독은 지금 어쩌면 6억으로 올랐는데 아파트 값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요 녀석은 5억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비율이 6분의 5가 되니까 상대적 가격비가 떨어진 거 아닌가? 절대값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가격비가 떨어지니까 그럼 저렴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세일하면 물건을 왜 많이 삽니까? 상대적 가격비가 저렴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사는 거 맞죠? 자, 그러면 4번을 다시 보자면은 거기는 볼까요? 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재화의 가격이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쩌니까 다른 재화 값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대값이 떨어지니까 싸진 느낌이 받겠죠. 그러면 그 재화 소비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그러면은 하락해서 임대수량은 감소하고 다른 재화 소비량을 보다 어쩌니까 증가시키는 거. 그 물건 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물건은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다른 걸 소비를 늘린다는 얘기. 제일 키워드가 상대적이죠. 절대적이 아니라. 이해하셨을까요? 다시. 이게 처음에는 둘 다 단독과 아파트가 똑같이 5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5억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가격별 따지면 단독에 대한 아파트 값은 1대1이니까 100% 맞죠. 그런데 이번에 단독 값이 6억으로 올랐습니다. 요 녀석은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름에 따라서 일단은 비싸졌으니까 소비가 줄일 거 아니에요. 대신에 아파트 값은 단독이면 아파트 값은 오히려 0.83 됐으니까 83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런 17%가 하락된 느낌이죠. 그러면 단독 대신에 아파트로 바꾸지 않을까요? 그게 바꾸는 거니까 대체 아닐까요? 이게 다른 걸로 바꾸면 대체고 같은 물건 소비를 늘리고 주는 것은 소득효과 의미가요. 그리고 4번이 지금 틀렸죠. 자, 5번 보시면은 주택 임대료가 하락하면 소득효과를 내서 다해당 주택 보세요. 해당 주택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특정 물건 값이 변했습니다. 이럴 때 소비량이 달라질 거다. 여기까지는 왔죠. 오르면 줄어들 거고 떨어지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자, 소비량이 변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물건 소비 자체를 더 많이 소비할 수도 있고 적게 소비할 수도 있고 그거는 내 물건을 늘리고 주는 것은 소득효과. 그런데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은 다른 걸로 바꾼다는 얘기는 우리 뭡니까? 대체란 말 되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해당 재화, 자기 물건 소비를 자기 것을 늘리고 주는 것은 소득효과.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은 대체효과. 됐어요? 그럼 왜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 값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그 값이 보다도 저렴의 느낌이니까 상대적 가격비가 변한 거지 절대적 값이 변한다 그 말은 아니라는 얘기. 자, 여기까지 오셨는가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 5번은 지금 네 번째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8번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맨 먼저는 유량재는 구별합시다. 요 두 개를 놓고 보자면 여기에 훨씬 더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요거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온 게 여기에 제일 많이 나왔을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는 또 우리가 구별을 해 두실 필요가 있죠.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 곡선상 점의 이동.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 곡선 자체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 이해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도 써보자면은 이렇게. 이래서 우리 수요 함수로 나타내자면 수요는 맨 먼저 그 물건의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거 맞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빠졌지만 무슨 가격? 언제든지 현재 가격. 요거는 몇 개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소득이 올라가고 또 금리가 변하고 이게 수없이 많겠죠. 뒤에 보면 대체제, 보완제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수요와 수요량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가격만 하나 보자. 그 다음에 가격 이외. 요것만 변동한 것하고 그 이외의 것 두 가지 나눠봅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 자체 값이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양이 늘고 줄어가는 것은 이거는 수요 같으면 수요 법칙이라고 말하죠. 수요 법칙 또는 수요 곡선. 그러고 보니까 수요 법칙은 현재 가격이 어찌어찌 하니까 양이 어찌어찌 됩니다. 끝. 만일에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양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수요 법칙입니다. 아니죠. 현재 가격 아니잖아요. 오로지 수요 법칙, 수요 곡선, 그 다음 공급 법칙, 공급 법칙은 오로지 뭐만? 현재 가격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만일에 금리가 달라지면 수요랑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 있죠. 금리하고 부동산 수요 공급은 반비례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은 부동산 수요 공급 많아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수요 공급 전부 다 줄어들어요. 또 처음 듣는 표정하지 마시고.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맞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같으면 공급 곡선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수요 법칙, 그 다음에 수요 곡선, 공급 법칙, 공급 곡선 오로지 현재 가격 만의 함수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들은 이거는 만일에 소득이 변했습니다. 수요량이 늘고 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수요 법칙이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거는 수요 곡선이라 말하지도 않는 거죠. 오로지 수요 법칙은 뭐만? 현재 가격만 된 거죠. 두 번째, 현재 값이 하나에 따라서 양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늘고 줄고 할 수 있죠. 여기도 양적 변화가 어쩌니까 늘고 줄고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원인이 오로지 항상 뭐만요? 오로지 현재 가격만. 변수가 딱 몇 개 있죠?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변수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가격 이외니까. 가격 이외니까 변수가 수천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상값이 어쩌고 기대값이 어쩌고 정부의 규제가 어쩌고 또는 경기 전망이 어쩌고 전부가 다 오른쪽. 대체 가격, 보완제 가격도 오른쪽. 생산 요소 가격. 그 전부 다 인건비 전부 다 오른쪽. 현재 가격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 물건 자신의 현재 가격 하나 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 점의 이동. 여기는 반드시 수요 곡선 우에서요. 곡선상, 그 다음에 점의 이동이죠. 이게 곡선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곡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격이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값이 올라갈 수도 있죠. 또는 떨어질 수도 있죠. 자, 값이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양은 어쩌니까? 그 다음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 점에서 요렇게 A점으로, 여기 B점 요렇게. 근데 곡선에서 오르락 내려가는데 요 곡선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건 안 변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 요걸 뭐라고 하자? 우리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자. 오른쪽은 이번에 곡선 자체가 움직이죠.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곡선 자체 이동. 이번엔 요렇게. 자, 가격은 변화 없는데 수요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나갈 수도 있죠. 자,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 증가라고 하죠. 왼쪽으로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감소, 제약, 억제라고 하죠. 오른쪽은 증가, 왼쪽은 감소, 언제든지. 그러면은 요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양은 어쩌니까? 이렇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즉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둘 다 양적 변화는 똑같이 나는 거 맞죠? 양이 늘고 줄었습니다. 자, 변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은 똑같은데 요 세 가지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원인이 서로 틀리고 과정이 서로 틀리죠. 그래서 구별합시다. 그래서 왼쪽을 뭐라고 하자? 이거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말을 정해놓은 거예요. 또 공급 같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공급 양의 변화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수요량의 변화. 오른쪽을 뭐라고 하자고요? 여기는 수요의 변화요. 또는 공급 같으면 공급의 변화 되겠죠. 일단. 그래서 문제를 가장 쉽게 내면은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 뭡니까 하면은 요것만 찾으면 되겠죠. 가격.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만일에 답으로 만들려면은 여기에 속하는 것 해야지 하나가 나오겠죠. 수요량의 변화에 속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요, 답으로 만들면 속하지 않는 것들에 답이 나오지, 속하는 거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요지가. 그 다음에 문제는 거의 99% 뭐가 나올까요? 오른쪽이 나옵니다. 대부분 수요곡선 어쩜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갑니까? 이걸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보셨을 때 대부분 좋으면 전부 다 오른쪽. 소득이 많아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요? 옳은 거. 금리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규제를 풀어주면 좋아요, 나빠요? 오른쪽. 대출 잘해주면 좋아요, 나빠요? 오른쪽. 전부 다. 맞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이 대체 보완제.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 답은 고를 수가 있는데 어쩌면 오른쪽 왼쪽 이거는 금방 하실 수가 있는데 딱 안 되는 녀석이 대체 보완제. 그거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보셔가지고 내가 봤을 때 유리하고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오른쪽입니다. 전부가 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관련제에서 대체적 보완제요. 그거 딱 하나만 수대비.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수요곡선은 대체적과 비례한다. 요게 키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곡선은 만약에 대체값이 자 올라갔습니다. 그럼 수요곡선도 증가니까 오른쪽. 이때는 수요곡선도 어쩌니까 증가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만일에 대체값이 떨어집니다. 그럼 수요곡선 어디로 가겠습니까? 왼쪽. 수요곡선은 대체 가격 움직임 것으로 비례한다. 같은 방향. 그러니까 대체값이 올라가면 수요는 오른쪽 증가.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감소 왼쪽. 되신 거죠? 이거 하나만. 그러면 요거 알아서 그 다음에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하고 공급은 서로 어떻습니까? 반대니까. 그러면 그죠? 공급과 대체는 어떻습니까? 반대 관계입니다. 거꾸로 바꾸면 되니까. 이번은 대체값이 올라가면 공급은 어디로 가겠어? 반대니까 왼쪽. 올라가면 줄어들어야 되니까 왼쪽. 만약에 떨어지면 어쩌겠어? 이번에 늘어야 되니까 그때는 오른쪽.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뒤집으면 이렇게 나오죠. 수대비 반대. 그러니까 가장 키는 뭡니까? 요거죠. 요거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시자고요. 수요곡선은 대체값이 움직임하고 같은 방향이다. 대체값이 올라가면 수요는 오른쪽, 떨어지면 왼쪽. 되신 거죠? 그런 거 반대가 이제 공급은 서로 반대니까 공급곡선은 대체하고 반대되더라. 또 이걸 바꾸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대체 반대가 보완제죠. 그러면은 수요곡선하고 그 다음에 보완제는 또 무슨 관계겠습니까? 비례성에는 반비례. 그러니까 보완제 값이 올라가면 수요곡선은 어디로 갑니다? 반대니까 왼쪽. 떨어지면 어느 쪽으로 가겠어? 반대니까 오른쪽. 그 다음에 이걸 또 바꾸면 어쩝니까? 또 바꿔보면 요거 바꾼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공급과 보완제는 또 뭐겠습니까? 비례관계.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뒤집고 뒤집으면 됩니다. 제일 키는 뭡니까? 요거 반드시 그 해석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납니까? 지난번에 1시간 동안 했던 일을 딱 2분에 지금 주는 겁니다. 1시간 동안 다 풀었다가 수대비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시자고요. 결국 이쪽에서 문제 나온 것은 전부가 다 답은 다 그쪽에 있을 겁니다. 어쩜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이럴 때 다른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으니까 딱 어려운 게 요거죠. 대체 보완제가 제일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대체제는 그죠? 수대비. 수요에서 대체제는 반대. 같은 방향. 수대비. 그거 하나만요. 그러니까 수요곡선은 대체값 움직임하고 비례니까 같은 방향. 그 대체값이 올라가면 수요도 올라가니까 증가하니까 오른쪽. 떨어지면 감소되니까 왼쪽. 그놈 하나 가지고 공급 만들고 반대로 뒤집으면 보완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 반드시. 그러니까 4개를 다 해보면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 가지고 반대로 막 바꾸면 됩니다. 이거 반드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정말 자주 나오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8번부터 그 문제입니다. 자, 8번. 수요곡선 자체 이동을 가져오는 요인이 아닌 것은 그러면 뭘 찾으라는 소리죠? 수요량의 변화를 찾으라 그런 얘기죠. 수요곡선 자체 이동되는 것은 수요의 변화인데 그게 아닌 거니까 곡선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수요량의 변화를 찾으세요 그 말. 참 물어보는 것도 거시기하게 물어봤죠. 좋게 수요량의 변화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좋을 건데 수요의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가격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0.1초짜리 문제.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이번에도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수요의 변화를 써놨다. 근데 그 결과가 다른 거라는 얘기는 5개 중에서 하나는 방향이 반대 것 같아. 4개는 같은 방향이고 하나는 다른 방향 같아요. 서로 다른 거 찾아야겠으니까. 그러면 1번 해당 상품의 정상적인 경우에는 소득의 증가. 그럼 수요곡선 오른쪽. 소득 증가되면 좋아요 나빠요? 오른쪽 증가. 그 다음에 2번째 대체관계인 연관상품 가격 대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거는 왼쪽 수 대비 맞죠? 그러면 1번은 수요가 증가되고 2번은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그 다음 3번째 보면 이제 알겠는지 하나는 지금 수요가 증가되는 거 하나는 감소니까 3번째 따라서 답이 이제 나오겠죠. 자 3번 인구 증가 핵가족과 가구 분리 전부 다 뭡니까? 수요 증가죠. 오른쪽 인구가 많아지고 핵가족가 되고 가구 분리되고 1인 가구 증가되고 그러면 전부 다 어쩝니까? 집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럼 수요 증가죠. 그러면 1번도 증가하고 3번도 증가하니까 감소된 거 찾으면 되겠네요. 보면은 그러니까 수요 감소된 것은 2번째 답이 2번이구만요. 답은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1번은 전부 다 수요 증가 맞죠. 3번도 증가 맞으니까 아마 4번, 5번도 안 읽어봤지만 증가할 겁니다. 다른 거 답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4번째 같으면은
개발 계획 발표로 해당하는 가격 상승 기대감. 앞쪽 다 필요 없습니다. 상승 기대감. 그 동네 땅값이 오를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빨리 살까요? 좀 기다려 살까요? 이렇게 쉬운 게 개론. 아니, 맞잖아요. 나만 생각하면 되니까. 아닌가요? 앞쪽에 개발 계획이었죠. 그게 속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뒤쪽만 보시면 되니까. 요지만 좀 찾아가면 되니까. 그러면 수요 증가 맞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 개발도 소문이 솔솔 나면은 그쪽에 땅에 토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야 적어져요. 어디가 재개발된다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동네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을까 적을까요? 맞죠? 너무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5번째. 해당 부동산의 대원원이 전환 용이해진대요. 뭔가 바꾸기가 쉽대요. 용도가 다양성이 증가된대요. 써먹기가 좋대요. 증가 감소. 당연히 증가. 9번 가능하시죠? 답은 2번째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부동산 수요가 오른 것은 부동산 수요는 유량이다. 따라서 저량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유량을 중점으로 한다는 얘기, 저량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유량을 조사하는 거지 현 시점도 봐야 미래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량이 중점이지 저량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아니죠.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건설업자 사장입니다. 오늘 처음 광주 왔습니다. 그럼 광주 오자마자 막 땅 사고 집 사고 막 그럴까요? 이 동네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저량 분석. 오늘 현재 여기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 주택 공급은 예를 들어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인지 상황에 따라 오늘 현재 상태 보는 것이 바로 오늘 현재 상태를 보는 거니까 저량 분석 아닌가? 근데 오늘 보니까 저량 분석해 보니까 초과 수요가 엄청 많대요. 그러면 하겠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는 그러니까 유량을 중점으로 분석해서 맞는데 저량을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량을 기반으로 하는 유량 분석,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저량 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1번은 저 뒤쪽에 저량을 사용하지 않는다. 틀린 거. 2번째, 저당대부로 인한 주택자금 마련 수요자는 유효수 볼 수가 없다. 아까 저당대부 타인자본 유효수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유효수에서는 타인자본, 부채자본 포함됩니다? 안 됩니다? 된다는 얘기요.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째, 시장수요국서는 개별수 전부 다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을병 세 사람 수요 이렇게 딱 가져갑시다. 근데 갑은 수요국서 요렇게, 을은 요렇게, 병은 요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럴 때 거기서 수평이라는 동일한 가격, 똑같은 가격으로 점이니까 전부 다 해서 그러면 양이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 같은, 여기를 이제 100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숫자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은 가격, 또 여기도 가격을 해가다요. 여기를 또 200이라고 합시다. 그럼 또 여기 수요랑 또 나오겠죠? 그럼 각각 어쩌니까 이래 해놓고 이번에 같은 가격으로 어쩌니까 요거 전부 다 100에 나왔을 때 요 세 가지요. 요거 더하고 전부 다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럼 얼마 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100에 하면 요쯤 하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200도 어쩌면 찍으면 또 어쩌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수평이란 말은 같은 가격으로 쭉 더한다는 얘기. 수직이 아니라 동일한 가격으로 수평적으로 합한다는 얘기. 근데 지문은 나왔지만 진짜 중요한 점은 요 지문이 아니라 시장 수요곡선은 개별보다 기울기가 급하다, 원만하다, 시장이다, 완만하다, 그것만. 거기 수평수직 우리한테 별로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평수직 그 말도 동일한 값으로 합하는 것을 수평으로 합한다 그 말이지만은 진짜 우리 쪽이 중요한 것은 두 개를 다 더했을 때 개별 수요보다는 시장 전체 수요가 기울기가 더 완만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의미 있다고 그랬죠. 그걸 어디에 써먹으려고? 탄력상 써먹으려고. 비도 오니까 밖에 못 나가겠죠. 못 갑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가격 상승 기대감 형성되어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은 보세요. 가격 상승 기대감 형성되어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은 수요곡선의 우측 또는 우상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4번은 지금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다. 가격 상승 기대감을 보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현재 값이 아니라 미래 값을 본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럴 때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5번째, 소득이 증가하자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수요곡선이 우측 또는 우상향 증가됐습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합니다? 우등제, 열등제가 아니라 우등제, 정상제.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아지면 지금 쓰시는 물건 더 좋은 물건 더 소비 많이 하는 거 맞죠? 정상제. 그러면 수요곡선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것도 역시 수요의 변화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는 얘기. 뻔하잖아요. 되신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 거기 11번, 12번 전부 다 덧셈플 문제 자 뺍니다. 자, 의미가 없고 이번에는 하나 넘깁시다. 뒤에 보시면 이제는 거기 15번 한 장 넘깁니다. 자, 15번 보시면은 다음은 주택 수요에 설명에 대해 가장 옳지 못한 것은 연소득 대비 금융부채 즉 DTI가 클수록 DTI가 크다는 얘기는 대출을 잘해준다 안 해준다?
잘해주겠죠. 지금 그러니까 주택 경기를 지금 과열 조짐 보이고 투기재건 잡으려고 하니까 DTI를 좀 올렸습니까? 내렸습니까? 내린 거 맞죠? LTV를 내린 거죠. 그러면 돈 잘 안 빌려주겠다. 규제하겠다. 뭐를 줄이겠다? 수요를 줄이겠다. 그러면은 거기 DTI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쩌니까 수요는 증가되고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DTI가 만약에 50%에서 40% 떨어뜨렸으면 그런 돈을 더 안 빌려줬다는 소리죠. LTV를 떨어뜨리는 거. 60에서 50, 40 떨어뜨리겠다. 돈 많이 안 빌려주겠다. 그럼 수요가 감소시키겠다. 그러면 1번 같으면은 DTI가 높아졌으니까 40에서 50, 60 올라갔습니다. 그럼 돈 더 많이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 수요 증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 이해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저당대출이 클수록 수요는 증가. LTV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만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그만큼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유효 수요가 많아지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소득 대 주택가격 비율이 PI는 클수록 수요는 감소하죠. 그거는 이렇게. 지금 그 말은 어디서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거기는 P분의 R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R분의 그게 주택가격, 연간 소득하고 거기 같으면은 우리 그죠? 연간 소득의 주택가격 비율. 그죠? 그래 보자면은 우리 소득 Y분의 P액입니다. 요거. 여기가 지금 연간 소득 우리 연봉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프라이스 주택 가격 얘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보통 3에서 5 정도 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연간 소득 연봉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 집에 살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쪽 얘기에서는 우리나라 같으면 저로 대도시로 갈수록 이 숫자가 높아질까 낮아질까요? 이 숫자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서울은 제가 14.8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4.8이라는 얘기는 15년 동안 연봉 모아야 집 삽니다. 하나도 안 쓰고 안 입고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그죠? 연봉 주택값이 크게 비싸다는 얘기는 집 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맞죠? 그래서 이쪽 얘기를 어쩌니까 정부의 정책은 이거를 떨어뜨리는 게 정부의 정책이지 않겠냐. 지금 이런 얘기. 맞죠? 그러면은 이게 왜 높았을까요? 요게 일정했을 때 너무 비싸서. 맞죠? 반대로 이번은 요 녀석 일정할 때는 너무나 소득이 작아서. 그러면은 이걸 숫자를 떨어뜨리려면은 요걸 어쩌니까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연봉을 올려주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 정책을 펼 거다. 맞죠? 대부분 국가 정책은 어떤 것을 더 먼저 할까요? 요걸 더 먼저 할까요? 이걸 더 먼저 할까요? 요걸 더 훨씬 더 먼저 합니다. 왜?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야 또 잘한다 또 찍어주잖아요. 그 논리죠. 5년밖에 안 되니까. 만일에 연봉을 올려주면 참 좋은데 연가수 국민소득 GNP를 올리고 연가수를 올리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얼른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근데 성공 잘 못하죠? 거기까지만요. 그래서 보시면은 연소득 대 주택가격 비율 거기는 적을수록 수요는 감소한다. 커질수록. 그러니까 요 수치가 만일에 10이었는데 만일에 15가 됐다. 그러면은 그만큼 더 어쩌니까요? 그죠? 훨씬 더 집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그죠? 예. 필요할 때 조금씩 뭐 얼마나 좋아. 한꺼번에 갖다 막 때려 붓고. 이제 그만 좀 제발 좀 하라. 오고요. 3번 이해하신 거죠? 자, 네 번째. 저당채권 유동화로 주택자금 많아질 수요는 증가된다. 그죠? 저당채권 유동화되면은 그만큼 은행에서 돈 어떻습니까? 빌려주기가 쉬운 거죠. 재원 마련 확실하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저당 융자기간 장기적일수록 대출이 낮을수록 수요는 증가하겠죠. 5년이 아니라 10년, 이자가 10%가 아니라 5%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점점점요. 맞죠? 그래서 15번은 답이 1번이네요. 그 다음에 16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것도 역시 뭡니까? 요거는 대시세 보완제. 요거 얘기만요. 그러니까 아무튼 수요의 변화, 공급에 관해서는 대시세 보완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A 부동산 값이 상승하 B 부동산 수요가 감소됐대요. 자, A가 올라가니까 B가 수요가 거꾸로 가고 있죠. 그럼 반대니까 보완제네요. 아까 대시세는 뭐였습니까? 값이 올라가면 어쩌니까 수요가 는다고 그랬죠. 수 대비. 같은 방향은 대체제. 반대 방향은 반비례면. 그러니까 수 대비 수보반 요거 얘기네요. 즉 A 부동산 값이 올라갔습니다. 또는 변함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도 변할 수가 있으니까. 자, A 부동산 값이 올라가서 첫 번째. A 가격이 올라갔어. 이랬더니 거기 B 부동산 수요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죠. 오히려 B 부동산 수요가 줄었네요. 그러면 A하고 B는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 반대 관계. 그 다음에 이번에 근데 C는 또 늘었죠. 그러면 또 A 부동산 값이 올라갔으면 A가 단독이라고 가정합시다. 올라갔더니 이번에 어쩝니까?
가운데 말을 만들자면은 요게 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러면 A 부동산 수요 노점이 그러면 줄어들까? 그럼 상대적으로 B 가점, C 가점이니까 저렴했다면 이때는 요 수요가 많아지는 거. 그래서 이걸 요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비싸지니까 단독의 수요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쪽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서로 대치의 관계. 그러니까 방향이 같으면 대체제, 반대 보완제. 결국 지금 거기 16번도 무슨 문제입니까? 요놈에서 왔죠. 수대비. 요거 이해하는 겁니다. 수요 곡선은 대치가 서로 같이 간다. 방향이 똑같다. A 값이 올라가니까 C가 올라갔다. 그럼 방향이 똑같잖아요. 그럼 무슨 관계? 대체죠. 거꾸로 가면 보완제, 반비례니까. 됐죠? 0.1초짜리 문제 이것도요. 그 다음에 18번 오른쪽에. 다음은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은 보시면은 건축 기자재 값이 상승하거나 노동자 임금. 그러면은 지금 그 생산 요소 비용이 올라갔다니 비용이 커진 겁니다. 이럴 때게 그러면은 공급곡선은 우측 좌측. 그만큼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윤이 줄어들면 양은 줄이는 거 맞죠. 그 물건 값이 오르고 떨어진 것하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값이 변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공급자 늘 거 아닙니까? 근데 주택 가격이 아니라 주택을 만드는 생산 비용. 건자재 값이 올라간다든지 땅값 올라간다든지 인건비 올라간다든지 세금이 올라간다든지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생산 비용이 커지는 거 맞죠. 그럴 때는 공급량 줄어듭니다. 좌측 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부동산 공급 증가하는데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 물건 자체 값이 변할 때는 공급량이 변하고 그 다음에 가격 이해가 변할 때는 공급의 변하죠. 지문을 참 난해하게 써놨어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부동산 공급 증가하는 것은 공급량의 변화라고 않고 공급의 변화가 한다. 거꾸로 됐네요. 그러면 공급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량의 변화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물건 여기가 수요량 나왔지만 또 뭘로 바꾸면 됩니까? 공급으로 바꾸면 똑같은 얘기니까 같아요. 물건 자체 가격, 곡선상 점의 이동은 전부 다 뭐라고 하자? 무슨 양의 변화. 수요 같으면 수요량의 변화, 공급 같으면 공급량의 변화 이렇게 똑같은 얘기니까. 맞죠? 2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 자금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것은 뭐죠? 대출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융비용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비싼 이자 물어가면서 사업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금리가 상승하면 공급 감소하는 것은 곡선상의 점유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 금리는 그 물건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물건 자체 가격이냐 아니면 가격 이외냐. 금리는 이쪽이잖아요. 이자 비용이 어쩌고 또는 대체 가격, 보완제 가격 전부 다 뭡니까? 이쪽 얘기 맞죠. 그러니까 오로지 가격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변수가 그 물건 그것도 현재 가격만. 만약에 그 물건은 미래 가격 또는 미래 가격이 어쩌고 또는 기대 가격, 예상 가격. 미래 가격, 기대 가격, 예상 가격, 현재 가격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변수가 있는 전부 다 오로지 어쩝니까? 현재 값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격 하나만 쓸 때 전부 다 앞에 뭐가 빠졌다? 프레젠트 현재가 다 빠졌습니다. 가격 앞에 수식어 붙으면 전부 다 현재 가격 이해입니다. 언제든지. 오로지 가격 하나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현재 가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현재를 빼고 오로지 가격이라는 표현합니다. 근데 가격 앞에 수식어가 붙어서 다른 재화 가격, 생산 요소 가격 또는 대체 가격, 보완지 가격, 예상 가격, 기대 가격, 투자 가격 전부 다 현재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런 전부 다 수요 같으면 수요의 변화, 공급 같으면 공급의 변화지 공급 양의 변화가 아니죠. 가격 붙었을 때. 이해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기 세 번째 보시면은 금리가 변동했습니다. 그러면 가격 아니죠. 그럼 곡선상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틀렸죠? 네 번째. 정부가 양도소득세, 세금을 많이 맺습니다. 세율이 올라갔습니다. 나쁜 거죠? 이럴 때는 역시 수요 같은 거는 감소, 공급도 감소겠죠. 이럴 때는 동결효과는 말은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고 거래가 좀 뜸해질 수도 있죠. 갑자기 정부가 규제를 심하게 했습니다. 세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사고 싶은 수요 공급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질 거 아닙니까? 거래가 일시적으로 좀 동결, 거래가 일시 정지, 거래가 좀 둔해지고 시장이 얼어붙은 거 그게 바로 동결효과. 맞죠? 시장이 갑자기 어쩌면 동토의 땅이 되잖아요. 경기가 얼어붙는다는 얘기, 경기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규제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안 좋게 만드니까 그럼 수요가 갑자기 없을 거 아닙니까? 파리 조치로 인해서 재개발 계획을 신청한 사람도 좀 뒤로 밀주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겠죠. 자기가 좀 이익이 좀 적어지니까 그런 적이라든지. 그래 보자면 거기 보자면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은 정부가 양도소득세, 거래, 이전과세 이런 세율을 상승하면 동결효과 발생할 수 있다. 예,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심해지고 하면 경기 일시적으로 죽는다. 경기가 얼어붙는다. 거래가 좀 둔화된다. 그걸 동결효과.
서로 멈춰진다는 얘기요. 답은 4번이네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다른 조건이 일치할 경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시장에서는 자, 공급이 증가됐습니다. 그럼 초과수요, 초과공급. 초과공급이 일어나겠죠. 초과수요가 아니라. 맞죠? 그래서 여기는 초과공급에 따라 다른 값은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초과공급이 초과수요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네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1번. 지금 계속 같은 얘기예요.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요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량, 공급 양의 변화,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요것만. 요거 반드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계속 요 문제예요. 21번 보시면은 부동산 공급 변화 일으키는 요인들 중에서 나머지 결과 다른 것은,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또 하나는 반대방이고 나머지는 같은 방인 것 같아요. 그럼 수대비, 공대반 또 요 얘기네요. 자, 보시면은 대체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착공량은 대체부동산, 대체니까. 그러면은 볼까요? 가격 하락, 그러면 수 대비 공대반이니까. 그럼 공급은 증가 감소. 공급은 증가죠. 반대니까. 이번에는 요거니까 공급과 대체 가격은 무슨 관계? 서로 반대 관계니까. 지금 대체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공급은 증가 감소. 증가, 오른쪽. 공대반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전의 요인지도 용도 변경, 규제 완화. 규제 완화됐습니다. 공급 증가 감소. 증가, 좋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면 알겠네요. 금리 인상. 자, 금리가 인상되면 좋은 거 나쁜 거. 대출금리가 많아지니까. 수요 입장에는 예금금리라고 그랬죠. 공급자 입장에는 대출금리.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은 거. 이자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공급 왼쪽, 오른쪽. 왼쪽. 답이 3번이구만요. 1번, 2번은 공급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증가하고 3번은 감소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생산자, 매도자 수가 많아졌대요. 건설업 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많아지고, 매도량이 많아졌대요. 그럼 물량 많아지니까 오른쪽.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축수리 향상, 생산비 절감, 생산비 하락, 좋은 거 나쁜 거, 좋으니까 오른쪽. 역시 금방 되시죠? 역시 그것도 공급의 변화 찾는 문제. 역시 22번 똑같은 문제. 이번에도 수대비 반대, 공대반. 똑같네요. 이번에 A 부동값 상승하다 B 부동값 감소해서 반대로 갔네요. 공대반이니까. 그럼 대체제죠. 여기. 그러니까 또 공급은 그다음 대체가가 서로 반대로 가니까. 즉 A 부동산 값이 올라갔습니다. 이랬더니 B 부동산 값이 어쩌니까 역시 감소했으니까 거꾸로 갔으니까 반대잖아요. 대체제. 즉 요 두 개 지금 하는 거죠. 수요는 대체는 수요하고 대체는 비례인데 공급과 대체는 반비례니까 공대반. 거꾸로 가죠. 이거 꼭 정리하셔야 돼요. 제일 까다로운 게 사실 요거잖아요. 요 네 개를 완벽히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게 안 된다면 요 놈 하나 가지고 바꾸고 최소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수요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요인 찾는 문제. 그럼 어쩌면 오른쪽 왼쪽, 좋으면 오른쪽, 나쁘면 왼쪽 다 되는데 안 되는 녀석 딱 한 가지. 대체 보완제. 여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대비 가지고 바꾸면은 공대반 되잖아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2번 보시면 A 부동값이 상승하다 B 부동 감소. 이번에 올라가니까 거꾸로 갔죠. 반대로 갔죠. 공대반. 공급은 대체가가 거꾸로 가니까 그러면 대체제. 대체값이 올라가면 감소, 떨어지면 증가. 자, 올라가니까 줄었죠. 그럼 반대로 갔으니까 대체제. 그러다 C는 어쩌니까 이번에 같이 갔죠. 이번엔 공보비원회죠. 공급과 보완제는 비례관계. 오케이? 이거 반드시 해놓을 필요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죠. 이거 반드시 해석해 놓으셔야 됩니다. 잘 나오니까. 자주 걸려요. 답은 지금 세 번째요. 자, 넘어갑니다. 23번. 두 개 묶었습니다. 부동산 수요 공급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것은 거기 박스 안을 보고 제일 올바른 거 골라보세요. 자, 1번. 생산면에서 공급면에서 대체가격 상승. 보자면 이제 공급이니까 공대반입니다. 상승은 부동산 공급을 올라갔으니까 증가 감소. 감소. 수요하고 대체는 비례. 공급과 대체는 반비례니까. 자, 가격이 올라갔죠? 대체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공급은 감소. 거꾸로 가니까. 1번 틀린 거 아시죠? 두 번째. 인구 증가는 맞는데 대가조가 된다는 얘기는 서로 합쳐야 되니까. 그럼 그때는 상대로 수요가 많아질까 적어질까요? 감소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쓴 이유가 우리 교재 보면 인구 증가 핵가족하는 대부분 다 교재 나오잖아요. 근데 교재 대가족 안 나와요. 근데 틀림없이 읽어보시면 대가족 읽었는데 해석은 핵가족을 하셨을까요? 틀림없이. 풀어보신 분들.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오니까. 또는 만일에 거기를 대가족을 또 다른 말로 핵가족을 다른 말로 가구분리 세대분리. 가구분리 세대분리도 또는 똑같죠. 1인 가구의 증가. 그죠?
그래서 일단 2번은 1번 틀렸고 2번도 대가족화 때문에 틀린 거 맞죠? 틀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 대체시장의 증권시장의 호황. 자, 증권시장의 호황이란 말은 부동산 시장 말고 다른 데 돈 벌 길이 많대요. 그럼 돈이 어디로 갈까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으려면은 다른 시장이 적절히 불황이 와야지 뭉치돈이 내 마음을 갈 곳을 잃어서 부동산으로 옵니다. 만일에 주식시장에서 배당금을 1년에 막 100%, 200%씩 막 준대요. 그러면 전부 다 집 팔아서 주식 해야지. 맞죠? 주식은 전부 다 망한대요. 은행 예금했던 이자가 껌값이래요. 전부 다 돈 빼서 땅에다 묻어놔야지. 맞는 얘기죠? 조금만 생각하시자고요. 자, 그러면 D급번은 맞죠? 그러니까 증권시장이 호황이면은 부동산 수요는 감소합니다. 즉 부동산 말고 다른 대체시장, 다른 곳에서 돈 벌 길이 많으면 돈이 그쪽으로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은 수요가 줄어들고 감소할 거 아닙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근데 다른 데가 어쩌면 전부 다 손해보고 망한대요. 그럼 돈이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으로 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D급번은 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다 대체시장이 호황이면 주택수요가 늘어난다. 이걸 애우시다는 소리가 좀 생각을 약간 하시자고요. 부동산 말고 어쩌면 되겠는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애우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더욱 중요한 것은 시험 때까지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 시험 볼 때는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요. 내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융자비율 증대. 돈 잘 빌려줍니다. 수요 공급 늘겠죠? 그 다음에 근데 부동산 지도가 세율 인상, 세금 많이 뺏어갑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감소. 그러면 앞쪽은 맞는데 뒤쪽 때문에 틀렸죠. 인상이 아니라 인하. 그러면 규제 완화야 어쩌니까 수요 공급 많아질 거 아니에요.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 번, 용적률 건폐율 감소. 집 못 짓게 한다는 얘기죠. 또는 규제한대요. 규제했으니까 증가 감소. 감소겠죠. 뻔하죠. 그 다음에 비읍번, 건축기술 발달, 분양가 상승 기대. 그러면 건축기술 발달되고 분양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미래가 밝아요. 공급자들 많이 만들까 적게 만들까요? 많이 만들겠죠? 그런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때는 증가 맞죠? 우측 맞죠? 이거는 맞네요. 그 다음에 건축비 상승, 토지가격 상승, 가격이 좀 더 올라가,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좋아요, 나빠요? 나쁘면 감소. 그러면 옳은 것은 세 번째 D급번하고 그 다음에 B급번 두 개밖에 없네요. 되신 거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25번. 부동산 수요 공유라 설명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의 요구수는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구수에는 위험 할증률이 들어가 있죠. 위험률, 경기 변동, 물가 상승, 인플레 이런 것들. 그래서 요구수에 포함되는 것은 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에 포함되고 비체계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요구수에는 시간비용 더하기 위험비용, 시간비용은 무위험률, 위험비용 위험 할증률. 그때 위험이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이 아니라 체계적인 포함된다는 얘기요. 지금 1번 얘기죠. 이런 다음에는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투자 가치가 하락할 거고, 그 다음에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기 공급 곡선 단기에 비해서 경사도가 완만한 그게 대해서 보다 더 탄력적. 우리 중요한 건 이거. 그러니까 단기는 장기보다도 급하다. 그러니까 단기 수요는 일반적으로 좀 급하고 장기는 완만합니다. 공급도 단기 공급은 좀 급하고 장기는 완만하다. 요거. 그래서 단기보다 장기가 더 완만하다. 개별 수요보다는 시장 전체 수요가 더 완만하다. 완만하면 탄력성이 더 커진다. 맞죠?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수평합 그거보다는. 그러면 2번은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 여기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공급은 개별 공급을 전부 다 한계만 쓰는 걸 전부 다 가격수 같은 가격으로 수평으로 같은 가격을 더한다. 그러니까 수직이 아니라 수평합. 같은 가격 아까 100, 200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생산율 상승하면 비용이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우상향. 이거는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증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초과이윤 생깁니다. 그러면 장기된 공급이 증가될 거다. 그때 공급이 증가될 때 비용에 따라서 수평선 될 수도 있고 우상향, 우하향. 비용 증가, 비용 불변, 비용 감소.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가고 높아지고 똑같으면 똑같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비용 증가 산업은 장기 공급은 우상향, 가격 높아지고 양도 증가되고, 비용 불변은 그죠 수평선, 가격 똑같고 양 증가되고, 비용 감소는 우하향되고 가격 떨어지고 양은 증가되고. 그래서 올라간다, 똑같다, 떨어진다. 그 얘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산소의 기간이 장기라면은 공급은 보다 더, 그러니까 생산소의 장기라는 얘기는 얼른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꾼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별다른 말이 없이 장기 나오면 탄력적이 맞습니다. 근데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해석하시라는 얘기.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장기면 탄력성 맞아요. 근데 물건 하나 만드는데 오래 걸린 것은 얼른 못 바꾼다는 얘기. 그래서 시계는 1시간 하나씩 만들 수가 있는데 대형 유조선은 10년 걸리더라. 그래 10년 동안 값이 오르더라도 못 바꾼다. 맞죠? 이게 무조건 장기는 탄력적이다. 무조건 단기는 비탄력적 아니란 얘기.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이해되신 거죠? 이것도 바로 대답 나옵니다. 25번 지문이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요. 오히려 답은 쉬웠었는데 1번, 2번 제한 나머지 지문은 해석이 좀 필요한 지문.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기 28번.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거기 보면 그래프가 간어점이니까 수직선이죠. 수직선은 부중성.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제한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래프하고 지금 기울기와 탄력성 그걸 기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요래 있었을 때 그냥 단기 같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 수직선일 때는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 그러니까 토지의 물리적 측면 즉 자연적 측면에서 부중성 때문에 양적 변화가 있다 없다. 그죠? 완전 비탄력적. 첫 번째는요. 그래서 가의 그래프는 토지의 부정성을 나타냅니다. 맞는 얘기. 두 번째, 마의 그래프는 가장 수평선. 이때는 가격 변화도 공급 변화가 무한대다. 탄력성이 무한대다. 여기는 탄력성이 제로. 여기는 탄력성이 수평선 되면 무한대.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성 무슨 관계? 반비례. 급할수록 그죠? 비탄력적. 완만할수록 탄력적. 지금 그 얘기. 됐죠? 이 정도는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에 비해서 라의 그래프가 탄력적이고 그럼 나는 어쩌니까 좀 비탄력적이고 라는 기울기가 완만하죠. 탄력적. 기울기가 아까 급할수록 비탄력적,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니까. 그러면은 나에 비해서 라의 그래프가 탄력적으로 측정하는 기간이보다 더 나는 비탄력적이니까 단기라고 보자고요. 그럼 나는 좀 탄력성이 있으니까 장기라고. 그래서 아까 단기 공급은 조금 그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급하다. 장기는 좀 완만하다. 지금 그 이야기. 3번 얘기는. 이해하신 거죠? 자, 네 번째. 정부가 아파트 공급 시장에 공적주의를 강화한다면, 자, 공적주의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보다 못 바꾼다. 탄력성이 더 떨어진다. 비탄력적. 규제 완화, 규제 강화. 그러니까 우리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바꾸기 쉽다. 읽어보셔가지고. 바꾸기 어려우면 비탄력적. 그 말이었죠? 그러면 규제를 지금 뭐라 했습니까? 공적 규제를 강화했으니까. 즉, 신고지에서 이런 가지로 바꿨습니다. 또는 조건을 강화시켰습니다. 그죠? 디테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강화되면 그만큼도 비탄력적이니까 비탄력되면 기울기가 더 급해진다 완만해진다 급해진다. 그러면 나의 경우보다 라가 아니라 라보다는 나가 되겠죠. 거꾸로 라가 더 완만하니까 탄력적 나가 더 급하잖아요. 지금 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기울기와 탄력성 기울기가 급할수록 비탄력적이고 완만할수록 탄력적.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탄력적일 거고 그죠? 이놈이 더 탄력적일 거고 이거 보다 비탄력적. 규제를 강화했다는 얘기는 보다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못 바꾸니까 그러면 요놈이 아니라 요게 되는 거죠. 나가 아니라 그 라가 아니라 나가 된다는 얘기. 네 번째 말 뜻은 이해하신 거죠? 바로 이렇게 갑니다. 답은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요의 증가 따른 직가구 현상. 자, 직가구 현상은 뭐 때문에 나옵니까? 부중성. 우리 부정성 때문에 이렇게. 자, 부정성 특성 한번 기억해보면 딱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맨 처음에 부정성 특성 때문에 첫 번째 토지 물리공급은 수직성이다. 두 번째, 그죠? 생산비 개념이 없다. 못 만드니까. 그 다음에 값이 오르고 떨어져도 양적 변화가 없다. 완전 비탄력적. 자, 수요자가 정량에 따라서 뭐 중심? 수요자 중심. 그 다음에 희소성 가치. 수요자가 많다니,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경쟁이 심하다. 희소 가격. 이게 하나. 그러니까 토지의 물리적 곡선은 수직성이다. 못 만드니까, 부중, 못 만드니까 토지는 생산비란 말이 있을 수가 없을 거다. 부중이니까. 그러니까 부중성 때문에 만든다, 양적 변화 나온다. 100% 다 틀린 말. 못 만드니까. 그 다음에 값이 오르고 떨어져도 양적 변화가 없다. 가격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니까 완전 비탄력적. 그 다음에 수요자 경쟁값이다. 수요자가 적으면 싸고 많으면 비싸고. 많다는 얘기는 상대로 경쟁이 심하니까 희소성, 귀한 가치가 커진다.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얘기냐면 집가가 오르는 이유가 뭐냐? 바로 부중성. 그래서 우리 조세 가면 헨리 조지라는 사람 나오는 거 있죠? 헨리 조지. 그 사람이 또 유명한 책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골자가 이겁니다. 10년을 거지처럼 살더라도 땅에다 투자하세요. 그게 골자입니다. 분배와 빈곤에서 그거 나오는 책 이름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쩌니까 거지처럼 살더라도 땅에 투자하고 10년 거지살처럼 나오면 부자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지에 투자라. 그런 얘기 하니까. 토지 단일수원도 했던 사람이 헨리 조지잖아요. 그 사람 책에 그런 지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 맞죠. 왜? 땅은 점점점 양은 딱 정해졌는데 수요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대기업도 땅에 투자해서 돈 번 경우가 많죠. 대부분 부자들. 자,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대는 싸질까 비싸질까? 비싸지고. 지대가 비싸지면 그러면 건물 층수를 낮게 높게.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집약도 높아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 문제 근본적 원인, 토지 공개념, 정부의 공적 규제 전부 다 부정선으로 나온다는 얘기. 기억나세요?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던데. 그래서 거기 5번째 보시면은 수요 증가에 따른 집가구 현상을 이해하는 경우는 그래프는 마의 경우보다도 가다. 그러니까 부정성. 집가구는 어디서 나온다? 부정성에 나온다. 그럼 마가 아니라 가. 된 얘기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쉬신 다음에 그 다음 얘기 갑시다. 예, 좀 쉬어가겠습니다.